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로 58세가 되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 저는 사설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내동의도 없이 입원 동의서를 써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순간부터 형제들과 상속 문제로 다툼이 시작됐어요. 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 상속 자격이 없어. 어머니가 남기신 건물들, 동대문에서 30년 넘게 옷장사 하시면서 한 채 한 채 모으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동생들. 언니, 잠시만 검진 받고 오자. 정신을 차려보니 철창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동생들을 키우고 살림하고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결혼도 못한 내가, 어머니 병간호를 10년이나 한 내가,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49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과 함께 둘째 동생이 서 있었어요. 언니, 잠깐만 검진 좀 받고 오자. 무슨 검진?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를 지르려는데 누군가 입을 막았어요. 그 뒤엔 동생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셋째, 넷째, 막내까지. 그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이러면 안 돼, 언니. 다 언니를 위해서야. 제가 발버둥 치는 동안 구급차에 실렸고 눈물나게 익숙한 동네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제 일상이 끝났습니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정상입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제발. 네.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약을 먹이려 할 때마다 거부하면 난폭한 환자가 되었고 제 권리를 주장하면 망상이 심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면회도 철저히 통제됐어요. 동생들이 자극이 되면 안 된다며 어머니 단골 변호사님께 연락하고 싶었지만 전화도 금지, 편지도 검열, 주치의에게 호소해봤지만 환자분, 가족들이 다 증언하고 있어요. 어머니 임종 때도 난동을 부렸다고. 난동이라니요. 그저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울면서 매달렸을 뿐인데 그게 난동이 되어버렸네요. 이상했습니다. 내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더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건 매일 아침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김영숙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제발. 저는 정상입니다. 동생들이. 그러면 의사는 간호사를 보며 메모를 했죠. 피해망상 지속, 가족관계에 대한 부정적 감정 심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질병의 증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의 오열은 히스테리가 되었고 상속권 주장은 망상이 되었으며 동생들에 대한 원망은 피해망상이 되었죠.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졌고 안 먹으면 치료 거부가 되었습니다. 면회 온 동생들은 의사와 상담하면서 말했죠. 원래 언니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제 모든 진실이 거짓이 되어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혼자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시면서 밤새 일하시던 어머니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16부터 어머니 일을 도왔어요. 새벽에 도매시장 나가고 동생들 도시락 싸고 장사로 항상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머니 일을 도우면서 동생들 돌보는 일과 집안일은 모두 저의 몫이 되었어요. 막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가 둘째 엄마였죠. 등록금도 제가 벌어서 내고 동생들 먹일 반찬 한 가지, 연탄 한 장 더 사려고 손이 터지고 깨져도 그 일이 당연히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25에 한번 선도 보고 30에 잠깐 연애도 했지만 언니, 우리 아직 학교 다녀야 하는데. 동생들 얼굴만 보면 제 행복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60이 눈앞이네요. 동생들은
다들 제 짝 만나서 결혼했어요. 동생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걸 보며 저는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도 내가 진짜 엄마가 된 것처럼 뿌듯하고 대견하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만 어머니 모시고 살았죠. 그런 동생들이 이제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제 유일한 가족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창밖 풍경도 못 보게 했습니다. 3층 폐쇄병동, 철창 없는 감옥이었죠. 매일 아침 7시 기상, 약 먹이고 밥 먹이고 마치 수용소 같았어요. 처음엔 면회를 한두 번 왔던 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언니, 우리 바빠서 다음에 올게. 언니 약 잘 먹어. 곧 나을 거야.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동생들 기저귀 갈아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학교 등교길에 손잡고 걷던 게 바로 어제 같은데, 새벽 카페에서 도시락 싸서 학교 보냈던 게 눈에 선한데, 어머니 위독하다고 너희들을 기다리시느라 눈도 감지 못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동생들은 벌써 몇 번째 그러셨잖아라며 지금 바쁘니 언니가 좀 지켜보고 있어 달라고 하던 동생들. 10년 동안 병간호하면서 단 하루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미친 언니가 되어버렸네요. 어느 날부터인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온종일 몽롱했고 머리가 멍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픈 걸까? 동생들 말이 맞는 걸까? 거울을 보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상인의 얼굴인지 정신병자의 얼굴인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의 기억도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난동을 부린 걸까? 기억이 잘못된 걸까? 다른 환자들, 면회 오는 가족들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도 다 자기가 정상이라고 하잖아. 나도 그런가? 밤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글을 읽었을 때 미친 사람의 글처럼 보일까봐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면서 약을 먹고 멍해질 때면 이게 나았다는 걸까? 약을 안 먹고 선명해질 때면 이게 병이 도진 걸까? 날이 거듭될수록 내 안의 모든 확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사 시간에 앉아 있으면 다른 환자들이 혼잣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저렇게 보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잣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간호사들이 저를 볼 때마다 뭔가 기록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나? 밤에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 10년,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 동생들 키운 것도 내 기억이 만들어낸 착각은 아닐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나는 미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면 할수록 더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이상했어요. 내 확신이 잘못된 거라면, 내 기억이 거짓말이라면, 그럼 나는 누구지? 아침 약 시간입니다. 하얀 작은 알약들. 처음엔 거부했지만 지금은 순순히 받아먹습니다. 먹고 나면 곧 졸음이 몰려와요. 세상이 천천히 흐려지고 소리도 멀어지고 때론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다가 문득 시계를 보면 내 시간이 지나 있기도 해요. 이상한 건 약을 먹으면 모든 게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날 가둔 것도 재산을 뺏은 것도 그저 흐릿한 꿈처럼 느껴져요. 영숙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말할 때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게 나아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포기한 걸까요? 약 기운이 떨어질 때면 또렷해지는 정신이 오히려 무서워집니다. 어느 날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기력함이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멀어져요. 어머니의 재산도, 동생들의 배신도, 내 인생의 모든 후회도.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면 그저 웃음이 나와요. 이유 없이 멍하니 간호사가 와서 체온을 재고 가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안 먹어도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 가끔은 생각해요. 어쩌면 이게 더 나은 걸까?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동생들도 이런 나를 원했던 걸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주길 바랐던 걸까? 이제는 거울 속 내 모습도 낯설지 않아요. 흐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 사람이 나인가? 가끔 문득 정신이 맑아질 때면 이런 내가 무서워져요. 하지만 곧 다음 약 시간이 되면 다시 그 평온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입원시켰으니 가족들이 데려가야만 퇴원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도 전화도 못하고 편지도 검열당하고 휴대폰은 압수된 지 오래고 정상입니다라고 주장하면 병식이 없는 환자가 되고 화를 내면 난폭한 환자가 되고 울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환자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먹은 척하고 뱉어낼까? 하지만 간호사들이 끝까지 지켜봐요. 도망갈까 하지만 3층 폐쇄병동이라 창문은 모두 철창이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이대로 약에 취해 잊혀진 사람이 될 것만 같아요. 6개월 동안 저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약도 잘 먹고 상담할 때도 차분하게 대답하고 의사가 말하는 회복이라는 걸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영숙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약 덕분인 것 같아요. 드디어 운동 시간이 허락됐습니다. 오후 3시 병원 뒤편. 작은 운동장에서 30분간 걷기 운동. 그날도 평소처럼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하얀 환자복에 슬리퍼 차림. 간호사는 벤치에 앉아 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슬리퍼를 벗었습니다. 맨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영숙 씨, 거기 서세요. 담을 넘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무릎이 긁혔지만 더는 돌아볼 수 없었어요. 자유. 드디어 자유. 담을 넘어서 보니 앞은 온통 울창한 산이었습니다. 맨발로 나뭇가지와 돌부리를 밟으며 뛰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아픔도 모른 채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면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가시덤불이 팔과 다리를 핥히었어요. 하얀 환자복이 피로 물들었지만 아픔조차 자유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앞으로.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밤이 되면 맨발의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산 아래 마을이 보였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작은 슈퍼마켓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맨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환자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죠. 아이고, 세상에. 슈퍼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자, 살려주세요. 간신히 그 말만 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이었어요. 깨끗한 이불, 따뜻한 온돌, 그리고 옆에는 슈퍼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안 돼요. 제발, 저 안 미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생들의 배신, 정신병원에 감금된 일, 어머니의 유산. 아주머니, 혹시 전화 좀 빌려도 될까요? 힘없는 목소리로 여쭤봤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전화기를 내밀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눈빛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미경이.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막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미경아, 순간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영숙이 맞아? 어디야? 괜찮아? 다급한 미경이의 목소리. 나 도망쳤어. 그 말만 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 나
지금 어느 슈퍼마켓에? 그때 미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여기로 와야 해. 아니, 미경아 그러다 너한테도 피해가. 피해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 동생들 다 만났어. 내가 정신병원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길래 난 절대 안 믿었어. 내가 아는 영숙이가 아니라고. 슈퍼 아주머니가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위치 좀 자세히 말해봐. 여기가 경기도 양평군. 알았어. 거기서 제일 가까운 역이 어디지? 내가 지금 바로 기차표 예매할게. 우리 집으로 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미경아, 난 지금 한자복 차림이야. 맨발에 돈도 없고.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거기 도와주시는 분께 지금 돈 보낼 테니까. 전화를 끊고 슈퍼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서 가서 씻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슈퍼 아주머니는 제게 따님의 옷을 빌려주셨습니다. 한자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 새 운동화예요. 가게에 막 들어온 건데 신으세요. 아주머니가 흰색 운동화를 내미셨어요. 2시간 뒤 미경이가 도착했습니다. 미경이를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가시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연락처는 저장해뒀으니까 나중에 꼭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차에 오르면서 뒤돌아보니 슈퍼 아주머니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천사는 정말 있나 봅니다. 그날 제가 만난 것처럼 미경이네 집으로 온 지 이틀째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봐야 해. 미경이가 아침을 차리며 말했어요. 같이 가줄게. 혼자는 못 가게 할 거야. 미경이는 밤에도 제가 악몽에 시달리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변호사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마치 벼락처럼 들렸어요. 모든 재산을 장녀인 당신에게 남긴다는 내용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더군요. 어머니 임종 직전에 유언장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당신을 강제 입원시켰으니까요. 미경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임종 때 동생들이 달라진 태도, 갑자기 서두르듯 절 병원으로 데려간 이유,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강제 입원 절차의 불법성, 당신의 정신 감정 결과, 그리고 이 유언장까지. 손이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동생들을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영수가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생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해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내 동생들을 고소해야 하다니.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6개월이 떠올랐어요. 철창 없는 감옥에서 약에 취해 보낸 시간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던 순간들. 내 인생의 6개월을 그들이 훔쳐갔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약 먹이려 달려드는 간호사들, 차가운 주사 바늘, 쇠창살 없는 감옥에서 보낸 시간들. 미경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고소하겠습니다. 동생들 그리고 그 병원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언니가 아니에요. 그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병원은 불법 사설 정신병원이었더군요. 보험 청구도 정식 입원 기록도 없습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가 네, 지금으로서는 김영숙 씨 증언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병원 측은 김영숙 씨가 입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6개월의 감금 생활,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마치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찰, 구급차 기사 누군가는 봤을 겁니다.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분명 누군가는 가끔은 제가 정말 미쳤던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선명한 기억들, 차가운 철창, 하얀 약들, 간호사들의 눈빛. 너무나 또렷해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동생들은 지금도 멀쩡히 잘 살고 있겠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까맣게 잊은 채 증거 없는 진실이란 이토록 무력한 것인가 봅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일의 흔적이 돈이 뭐길래 가족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하지만 경찰관과 구급차 모두 불법 사설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어머니의 건물을 금매로 팔려고 싸게 내놓았지만 6개월이란 시간이 큰 건물들을 팔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저는 바로 어머니의 유언대로 모든 건물을 상속받았고 제 명의로 등기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생들은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어요. 본인들의 유류분을 되찾아 가야겠다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제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불법 사설 정신병원이라니, 증거도 없이 사라져버린 6개월이라니, 어머니의 유산으로 내가 사랑했고 믿었고 내 자식들같이 내 몸보다도 아꼈던 형제들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네요. 제 나이 58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제가 어머니의 그 재산이 뭐가 그리 중요했겠어요. 모두 동생들, 조카들 몫일 텐데 요즘은 정말 지쳐갑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증거 찾기에 매달리고 미경이가 걱정스레 말합니다. 영수가 잠깐 쉬었다 하는 건 어때? 하지만 쉴 수가 없어요. 쉬는 순간 그들이 이긴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돈이 뭐라고 평생을 한 가족이었는데 난 한치의 의심도 아쉬움도 없이 점디 젊은 내 인생을 동생들에게 기꺼이 양보했는데 이제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고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어쩌면 그들이 바랐던 대로 정말 제가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싸워야 할 것 같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 얼굴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어 하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 이 핑계, 저 핑계로 한번 오는 것조차 인색했던 형제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외롭게 했던 그들. 그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아무리 악감정을 가지려 해도 가슴 저 밑바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안타까운 동생들, 불쌍한 동생들. 처음엔 법적인 유류분이 아니라 끝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내가 죽어도 싸우겠다 다짐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동생들을 또다시 안쓰러워하고 불쌍해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오랜 법적 싸움을 그만 끝내기로 했습니다. 동생들 본인들의 몫만큼씩 주고 나머지는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는 영영 남이 되었네요. 평생을 가족이 우선인 삶을 살아온 제가 이제부터 저의 삶은 돈보다 형제보다 더 중요한 제 존엄성을, 제 인생을 되찾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